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무역의 역사, 대한민국 무역사 시간이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홍익희 선생님이 함께 자리해 주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서서히 현대로 넘어와요. 극현대로. 이제는 다 생존하시는 분들이 다 경험을 했던 그 현대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전단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과오도 있고 문제도 많았던 정권이었는데, 그런 많은 과오와 문제를 경제로 덮으려고 했었고, 기가 막히게 재수가 좋았는지 어땠는지 아주 훌륭한 경제 자문관을 하나 만났죠. 바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재익 경제수석인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사실 전두환 정권이 김재익 씨를 만난 건 아주 천운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로 봐서도. 그리고 김재익 씨는 역사에서도 다시 평가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로 몰라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하죠.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우선 이 양반이 크게 잘한 공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인플레이션은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 20-30%씩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마치 어떤 만성적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30년의 고질병을 이 양반이 잡습니다. 사실은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이기도 했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들하고 확연한 차별을 두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좋은 거 아니냐. 특히 기업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기업 수익이 더 좋아집니다. 다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 단호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전두환의 뇌리 속에 그 인기 없는 정책, 긴축이나 동결을 확실히 주입시켰던 양반이 김재익이고, 실제로 이 양반이 인플레이션을 잡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음으로써 제대로 경제가 성장하고 제대로 무역 수지에서 우리가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요. 그만큼 물가 안정이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적은 당시 국가의 비전을 제대로 확실하게 제시한 거예요. 이 양반이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산업화 비전을 첫째 전자산업, 두 번째 통신산업, 세 번째 반도체, 이 3대 산업으로 국가의 산업화의 비전을 그렸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중후장대라 그래서 화학이나 철강이나 조선,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밀어붙이는, 박정희 때는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참 시적절하게 제대로 된 산업의 비전을 딱 제시한 거예요. 사실 이 양반 때는 이게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이 기초가 문민정부에서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전자산업은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갖고, 전자산업이 우선 또 공동창출 효과도 당시로선 컸었고, 그 당시에 일본을 제껴야 된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때 하늘이었는데. 맞아요. 이 양반이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이거를 제대로 보고 짚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신도 지금의 KT 이때 만들었어요. 이 양반이 자기 후배들 5명이나 이거 시켜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고속통신망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통신에서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양반의 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이 양반이 반도체를 국가산업으로 내놓음으로써 그 후에 삼성, 현대, LG가 다 같이 여기 뛰어든 계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수출의 30% 이상을 반도체 관련 제품들로 할 수 있는 밑그림이 이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참 정책 과는 많았습니다만 참모 하나는 끝내주게 썼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참모 얘기를 잘 들었어.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이, 이 양반이 새벽 과외선생을 했거든. 맨날 새벽에 전두환 집에 불려가가지고 새벽마다 한 2시간씩 경제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경제란 어떤 것이고 지금의 한국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재주를 갖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네. 그러니까 참 재수가 좋아서 최선의 가정교사를 모시게 된 거죠. 전두환 씨가. 진짜 국가적으로는 참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정말 다양하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 사실상의 최대 과업은 어쩌면 그걸지도 몰라요. 전두환이 내리에 아주 쉽고 명료하게 경제 현상을 주입시켰다. 그게 어쩌면 가장 큰 공로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두환은 나는 경제 몰라. 그러니까 들어야 돼. 맞아. 이게 아주 찰떡구멍이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 당시 전두환의 내리에 이제 뭐를 주입시켰냐면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당신이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게 긴축과 동결이다. 사실 굉장히 요즘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두 번째는 당시만 해도 수출 지상주의에다 보호무역 저게 강할 때인데 그렇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자유무역으로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무역의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자유무역 사상을 강조해서 집어넣었어요. 예. 그게 결국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를 다변화시키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시만 해도 모든 게 관치, 금융, 관치 경제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쟁과 자유를 도입을 해서 민간 사이드에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할 수 있게 경제파를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전두환의 뇌리에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심어줬는데 이게 아웅산 사태 때 이 양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거는 계속 전두환의 뇌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극태원때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스스로가 이제는 경제 전도사가 돼서 완전히 마인드는 김재익의 경제 마인드로 스스로 대중 앞에서 스피치하는 걸 즐겨했어요. 전두환 씨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나라가 운이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독재자들 자리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리칸유나 물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칼을 들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탔다는 건 정말 한국이 운이 좋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양반이 딱 3년 일했는데 전두환이 들어서 아웅산에서 순직할 때까지 이 3년이 그 다음 대한민국 미래의 30년을 우리가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사실은 금융 실명제를 기초를 해요. 하려고 했었군요. 근데 전두환이가 이거는 못 받았어요. 그렇지. 못 받지. 절대 못 받지. 그거는 자기 주변 정치인들도 있고 자영자 사건인지 뭐 이런 것도 터지고 뭐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거를 못 받아줬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 양반이 사실 그 외에도 많은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해외 금융을 유치해가지고 금융산업을 또 커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해외 금융자본을 유치해서 생긴 은행이 바로 이 신한은행하고 한미은행이에요. 이게 이 양반의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지하철과 버스 연계 그것도 이 양반이 설립한 거예요. 생각보다는 이 양반이 한 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법안을 만들었어요. 부가가치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예산 수준 레벨이 틀려져 버렸어요. 그렇겠죠. 모든 판매 10%씩 그렇죠. 그것도 단박에 10%인데 그 제도를 김재익 씨가 한 거예요. 일본의 민주당은 그거 7%인가 올렸다가 정권 뺏겨가지고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걷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독재 정권이니까 그 밀어붙이니까 되는구나. 맞아요. 사실 요즘 같은데 세금 그렇게 올린다 그러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 양반이 그 반도체 산업을 밀어붙임으로 해서 그 당시에 삼성, 현대, LG가 동시에 뛰어들었는데 반도체 얘기를 잠깐 좀 한번 해보죠. 우선 큰 그림은 이렇게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을 참여시켰는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이건희 씨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열망이 강해가지고 그룹 차원의 얘기를 했어요. 당시 한국 반도체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이거 사서 삼성이 뛰어들자 했을 적에 그 당시에는 이병철 회장이 말렸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보자. 라고 그랬을 적에 이건희 씨가 자기 사재 4억을 털어가지고 한국 반도체 주식의 50%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해요. 근데 그 당시는 경영이 잘 안 됐어. 이병철 씨가 당시 삼성전자 사장을 붙여서 저 건의하는 것 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네. 해줘.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당시 이렇게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는 한국 반도체, 그 당시 전자식의 칩을 만들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해외 마케팅을 해서 팔아줍니다. 당시 이건희 동양방송 이사로 있었거든. 그 당시에는 네. 지금의 중앙방송국 이사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로 있으면서 그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던 거거든. 그 후에 1982년도에 보스턴 대학에서 이병철 씨한테 명예 경영학 박사를 주겠다고 했을 적에 사실은 이병철 씨가 비행기 타면은 어지럼증에서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요. 네. 그때 이건희 씨가 수행해서 가면서 아버지를 실리콘밸리를 보게끔 이렇게 이끌어.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휴렛 패커터와 IBM 그 사무실과 공장을 다 견학시키는데 그때 이병철 씨가 현장에서 보면서 반도체에 대한 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병철 회장이 결단은 내렸지만 이 밑작업을 한 거는 당시 이건희 씨.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그 역사에서는 이건희 씨의 이 공로도 사실은 평가를 같이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성경에 보면 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네. 그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다의 모래로부터 축복을 받으리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해변가에서 모래로부터 유리가 개발됩니다. 네. 모래로부터 유리가 나온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유리로 우리가 잘 아는 안경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통해서 만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찰하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다가 네.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우주 네. 우주론도 바뀌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체로 네. 전체에 이제 접근하게 돼. 또 하나는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로 이제 현미경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발견해서 오늘날 그 의학의 토대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건축에서는 뭐 잘 알다시피 이런 유리창 같은 걸로 새로운 건축물이 나오고 안에서 외부를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트랜지스터를 바로 모래부터 나오는 실리콘을 만들어서 여기서 반도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나옴으로써 인류를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이런 세계로 이끈 것도 결국은 모래로부터 나온 실리콘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자체를 만든 주력 세력들이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네. 그 이스라엘 후손들인데 실리콘밸리가 오늘날 세계 과학과 기술과 그 빅테크들의 본산지로 앞으로도 세계의 어떤 산업적인 비전을 그렇죠. 이끌어 나가고 예. 사실은 요즘에 이제 반도체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니까 이제 자동차도 반도체가 없어 못 만드는 세상이 다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병철 씨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일본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 양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에 가서 일본을 자기 교과서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네. 당시에 1983년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본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반도체에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거예요. 아, 1번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예. 제대로. 그리고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네. 자신감을 비록 근거는 없지만 그런 자신감을. 네네. 아, 그동안은 일본 많이 따라갔으니까 삼성이 설탕부터 시작해서 다 따라잡았으니까. 그리고 이때 그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시대적인 조류도 우리 한국 편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일본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 덤핑 들어가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신기를 굉장히 어지럽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 상무상에 얘기해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덤핑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흥패를 부리는데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아야겠다. 라고 미국 정부가 그때부터 일본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다 소송을 걸고 그래서 1985년에 반도체 협정이 맺어지면서 그 후에는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그럴 게 아니라 일본 니네들이 우리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좀 사줘야겠다. 일본 수요의 20%는 미국 반도체를 사가자. 그때는 뭐 일본, 미국 양대 산맥이었을 테니. 그러니까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그 이후로는 기술 개발의 유인이나 어떠한 그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에 관한 이러한 유인 요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일본 반도체는 사실상 쇠퇴기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우리 한국 반도체를 사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현대의 반도체와 LG의 반도체도 그 후에 시작을 했지만 두 개는 나중에 합병이 돼가지고 하이닉스로 바뀌었죠. 그러한 우리 반도체 역사 또 바로 이 큰 그림이 이제 김재희 수석한테서부터 나왔다는 거. 중요하죠. 오늘은 전두환 정권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올인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 부분,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재익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홍익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